업무용 승용차는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연에 1,500만 원 한도의 비용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진짜 업무용으로 사용하되 내가 아닌 다른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공용의 차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죠.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활용했다는 걸 운행 일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또 적어주시면 그게 이제 강력한 증명수단이 되거든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관해서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는 게 개념부터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요?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다르게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를 포괄해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조금 다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 모든 것을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지는 않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규정을 받는 차들을 업무용 승용차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개별소비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법의 특정한 규격, 용도에 따른 자동차들을 업무용 승용차로 저희 세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대상이 되십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을 받는 차들 중에 개별소비세법 적용 대상의 차량들 아래와 같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특정한 연에 1,500만 원 한도의 비용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샀을 때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은 연 800만 원 정도의 한도로만 인정이 되고 있고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70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세요. 각각 세금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각각 그리고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저도 차량을 구매를 해봤습니다만 차량 구매 방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 할부를 사용해서 구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사라고 하죠. 리스사를 이용한 구매의 경우,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일시불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사업자분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시불이 굉장히 유리하죠. 금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이 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시불과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남은 두 방법 이제 리스와 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차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빌리는 행위, 금융행위입니다. 결국은 제가 자금을 융통할 힘이 없을 때 리스를 보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리스사의 경우에는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해서 보통 리스 스케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법인 사업자 명의로 리스를 일으키고 싶고 나는 이제 그 렌트카에 있는 하허호 번호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보통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허호 번호판을 현행 법 체계상 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렌트가 의외로 또 저렴할 수 있어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와 다르게 우리가 금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차량 그 자체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는 금융 용역이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해서 부가세를 저희가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분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소소한 혜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선책 중에 가장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떤 거예요? 사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사용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리스는 금융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소하게는 리스에 발생하는 그런 이자율부터 해서 사업체에 본인의 대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고 진짜 업무용으로 사용하되 내가 아닌 다른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공용의 차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렌트
렌트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소소하긴 한데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렌트 회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놓고 렌트비에다 다 이렇게 녹여서 렌트비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율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렌트는 기본적으로 남의 차량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자동차 보험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에 뭐 피치 못하게 사고율이 조금 높은 중형차들이나 뭐 이런 경우들은 렌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차량 관련 비용은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비용들을 예로 들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가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고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이 감가상각비인데 나머지 비용들은 눈에 좀 보이는 비용들이에요. 유류비, 또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부분들 다 차량 관련된 비용들이고요. 또 기타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주차비 같은 거. 다만 여기서 인정 안 되는 것들은 법령을 어겨서 발생하는 과태료라든지 속도 위반 딱지 이런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요거는 세법상 송금사님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도 근데 업무 관련성을 증명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명일까요?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죠.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업무용 승용차가 생기게 된 근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BJ 하시던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상당량의 자산을 축적을 하셨을 텐데 그 와중에 본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된 이제 스포츠카라든지 슈퍼카 등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리스나 렌트 등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법인이 취득하거나 법인이 뭔가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국민적인 이슈로 대두가 돼가지고 이제 이 법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되게 첨예하게 좀 납세자들과 대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양평의 두물머리에 주말에 놀러 갔는데 녹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승용차죠. 여러 대 주차돼 있는 걸 봤다. 그래서 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대한민국 현행세법에서는 영업활동이나 회의 등 미팅, 외근, 기타 또 출퇴근으로 활용하는 이런 업무용 승용차들에 대해서는 업무로 사용함을 입증하는 게 수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활용했다는 걸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운행일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또 적어주시면 그게 이제 강력한 증명수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통념상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들이랑 뭐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좀 활용했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운행일지에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행거리 기록부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나요? 그쵸. 이제 대표님들도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럼 우리 이제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되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운행일지가 없다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이 100%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이하인 비용들은 운행일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행일지는 꼭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연간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도 포함이거든요. 차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간다.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500만 원을 5년을 곱한 7,500만 원 정도를 보통 저희는 권고를 드리는데요. 7,500만 원 이상의 차량가액이 형성된 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세법상 비용 처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용 차량 때문에 세무조사에 걸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직접 주신 사례가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일단 개인이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차량가액이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용 승용차를 유지하거나 뭐 업무용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는 또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대형 사업체였는데 300대, 4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업무용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슈가 됐던 적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사례는 IT 스타트업 기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을 하시고 리스료가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고액의 차량이었어요. 근데 운행일지를 작성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운행일지를 소급해서 작성한다는 건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시점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좀 도와드리고 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하게끔 해서 어쨌든 업무용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1,500만 원 한도까지는 반드시 인정을 받게끔 저희가 구조를 짜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리 기록을 하고 꼼꼼하게 세무조정 시에 조정 금액에 반영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회수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 실제로 세무조사 시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꽤 될 것 같은데 세무상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요것도 대표님들이 굉장히 특히 젊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요새 뭐 차량들이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간에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억 이상을 넘어서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들의 니즈가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 업무용 승용차를 좀 취득해가지고 내가 어떤 세법상의 비용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내 명의대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연간 1,500만 원만큼은 비용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뭐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에서 20% 현행세율이면 19%니까 20.9%만큼의 세금 절감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어쨌든 법인 명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은 명의가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내 차는 아닌 거예요. 법인이 내 거라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어쨌든 법인의 명의입니다. 항상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임직원 전용 보험 뭐 그거 가입해야 되고 소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 개인이 운용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걸림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떤 당부의 말씀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세법 적용상 굉장히 간단한 비용 처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한 것과 더불어서 뭐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세법상 규제도 빡빡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운행일지를 꼭 100%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라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뭐 물론 이제 금액이 소액인 차량들에 대해서까지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소요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가액을 넘어서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추후에 있을 세무조사 시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를 좀 구비해 놓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세법상 요 연간 1,500만 원 한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발생하는 비용들 모두를 고려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내가 이 차량이 발생을 하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인정받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뭐 조금 넘어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사업주분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차량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방식이 싸고 효율적이라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마다의 어떤 특징이나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저희 리파인드랑 상담을 하신 이후에 구매도 하시고 추후의 계획을 고려해 보심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파인드 회계법인 이현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